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총장 차인석입니다. 투쟁! 네, 오늘 2부 순서죠. 노동당 기획 강연 2부 순서로 김현우 동지 오랜만에 모시고 기후위기와 체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우 동지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재미도 있어야 되고 영양가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근데 뻔한 얘기보다는 좀 자극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나 생각을 요청드리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한두 걸음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였나?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한국 지금 정부도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린뉴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그 정책이든 예산이든 미약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좀 그런 단면이 아닐까 싶고요. 각설하고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1.5도 티핑 포인트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0.5도가 더 상승을 하면 어떤 그 마지노선이 넘어가서 훨씬 더 급격한 어떤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1.5도가 티핑 포인트인데 이 지금 한 10만 년 전부터 이 아래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 섭씨 평균 한 8도, 10도 정도가 이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을 때를 보통 빙하기라 하고 높을 때를 간빙기라고 하죠. 근데 지금보다는 온도가 대체로 다 낮았습니다. 간빙기도 지금보다는 추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구 이 대륙 전체가 대부분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근데 왜 8도 정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1.5도 갖고 난리냐 하면은 이 온도의 변화는 폭만큼 중요한 게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몇만 년 동안 몇 도가 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 한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동안 1도 이상이 변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생태계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체온이 뭐 하루 새에 1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심각한 상태인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처음 얘기는 좀 지구과학이나 생물시간 비슷해요. 이해를 주시고요. 이때 한 10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현생 인류라고 하면은 우리랑 뭐 DNA나 신체 구조, 두개골 용적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생 인류는 이때는 원시인 생활을 했잖아요. 동굴 속에서 살면서 수렵 채집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머리가 나빴거나 신체 구조가 부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후가 안 좋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대체로 빙하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빙하기 간빙기를 오르내리던 이 기온이 한 12,000년 전부터 온도가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따뜻한 기온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빙하가 녹으니까 그 물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대륙 모양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 빙하가 그냥 녹은 게 아니라 이 녹아내린 물이 이제 비옥한 그 땅을 이제 그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리면서 삼각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옥수수하고 밀, 쌀 이런 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착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태어났던 현생 인류가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같은 문명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지구과학이나 생물 시간에 배운 걸 열심히 떠올려 보시면 지금의 재질 시대를 신생대 제사기 충적세, 현세, 홀로세라고 부르는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이 충적세라는 뜻이 신생대 네 번째 재질 시대에 충적평야가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명이 이어지고 있다 해서 충적세라고 부르고, 현세는 지금의 세대의 뜻이고, 홀로세라는 거는 이제 영어죠. 뭐냐면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고 조화롭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기에 정말 기적적으로 조화로운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홀로 셉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이제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더 급격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온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같이 이렇게 따라 변하네. 그럼 생각을 했겠죠, 과학자들이. 분명히 두 개가 뭔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등등의 기체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죠. 비닐하우스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니까 안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점점 이제 과학자들이 모델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업혁명 시작할 때쯤에 대기 중 CO2 농도가 260 ppm, 말하자면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260개가 있었는데 지금 410개로 늘어났어요. 410 ppm이 됐습니다. 그러면 온도랑 CO2 농도가 같이 변하는데 그럼 CO2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온도는 얼마큼 올라가겠지?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1.5도다, 2도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것도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쥐라기, 백악기, 뭐 지질 시대죠. 그러니까 지질 시대가 원생대, 그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제 현대 또는 홀로세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올 때 이 지질 시대를 나누는 것은 생물종의 큰 변화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룡이 멸종할 때죠. 그러니까 소행성이 쾅 지구에 충돌을 하고 거기 자극을 받아서 또 화산이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안개 같은 구름이 껴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덩치 큰 공룡들은 멸종을 하고 이 덩치가 작은 날개 달린 새 같은 공룡 종류만 남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종이 큰 변화가 있을 때 한 60에서 95% 정도까지도 멸종을 할 때가 대멸종이라고 하고 그때마다 평균 온도가 1.5도, 2도 정도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에 변한 게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변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생물종한테는 큰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의 지질시대가 충적세 또는 홀로세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군의 과학자, 대기 화학자들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충적세나 홀로세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인류세야. 인류의 지질시대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1945년 7월 16일 날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누구 생일도 아니고 지질시대가 특정한 날에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 사막에서 핵폭발 실험을 처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지층을 조사를 하면은, 이후의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하면은 세슘 137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은 자연 방사능이 아니라 인위적인 핵 분열로만 생겨나는 핵종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원소를 지층에 새겨 넣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인류세의 증거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이겠죠.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고분자 화합물이 몇백 년 동안 남아 있겠죠. 그리고 한반도 쪽을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할 후대 지질학자는 닭뼈가 엄청나게 발굴되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닭을 먹기 때문이죠. 그 생물종의 큰 변화가 지질시대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닭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인간은 뭐 20분에 뭐 한 종씩 멸종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생물종을 멸종시키고 있는데 특정한 종은 엄청나게 또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도현님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동물, 포유동물이 뭔지 아시죠? 포유동물의 총 무게, 총 무게 중에 인간의 무게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분의 1. 오. 이렇게 잘 맞추신 분 없는데. 보통은 5에서 10%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근데 인간의 무게가 3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억 명 정도 인구가 있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60%, 그러니까 포유동물 무게 중 60%가 인간이 기르는 가축의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 돼지, 양, 염소 이런 게 60%. 그럼 4% 남잖아요. 그게 야생 포유류의 총 무게입니다. 호랑이, 기린, 얼룩말, 원숭이, 쪽제비 다 합쳐도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 가축 중에는 50억 마리의 소가 또 있죠.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생물종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그러면서 어떤 경작이나 수송이나 제조나 그다음에 소 자체의 위장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또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물종의 큰 변화가 지질 시대를 가르는데 그럼 새로운 지질 시대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당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보기엔.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산업 활동과 어떤 뭐 경제 활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과학자들이 이어서 하는 얘기는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과 결과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일 것이고, 이게 이제까지 5번의 대멸종이 지질시대를 통틀어서 있었는데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건 무슨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자들의 어떤 지식과 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진짜 정말 미중의 어떤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우리는 이미 실감을 하고 있죠. 느끼고 있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54일 동안 지속된 장마가 그랬죠.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거는 온난화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겨울에 너무 추워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뉴스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북극권을 돌고 있는 제트기류가 이제 북극해 위에 이제 냉기를 감싸고 있는데 북극 쪽이 더워지면은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냉기가 중위도까지 쭉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 겨울 같으면은 모스크바보다 서울이 10도 정도도 온도가 낮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온난화만이 아니라 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 혹서 그러니까는 찜통 더위가 1년에 0.1% 정도 그러니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으로 보면은. 근데 온난화가 되면은 평균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지만 편차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혹서 날짜가 14.5%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이 많아지는 거고, 그것도 대중이 없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54일 장마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20년, 30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은 확실히 온난화가 되고 동시에 더 많은 가뭄, 더 많은 홍수, 뭐 그런 변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 킬리만자로나 시베리아의 만년설이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더 가뭄이 드는 데가 있고 더 해일이나 홍수 피해가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모기 같은 병원균 매개체들도 많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설국 열차나 뭐 투모로우 이런 것처럼 오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지구 전체가 막 빙하가 되거나 사막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제일 그럼직하게 기후 변화의 일상을 그려내는 게 저는 이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들인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렇게 자동차로 달려도 이렇게 계속 옥수수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가뭄하고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로 주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이 시민들이 농장에서 의무 노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래도 인터스텔라의 장면인데 이게 되게 초라한 리틀 야구 경기장 같은데 뉴욕 양키즈의 월드 시리즈 경기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기를 그나마 하는데 모래 폭풍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기후 변화라는 거는 오늘처럼 맑고 화창한 봄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비일상적인 나쁜 날씨가 문득 너무 길게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일주일 뒤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쪽 올림픽이 못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면 언제든 생수랑 라면은 살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교란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여럿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국토가 이제 수몰이 되죠. 그래서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이제 땅에서 농사를 못 짓고 처마에다가 흙푸대를 매달아 갖고 야채를 키워서 먹고 산다든지, 기후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뭐 그 정치적인 분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이죠. 그리고 비옥했던 땅이 이제 경작이 어려워지고 그 러시아의 미에리 흉작이 드니까는 이 밀값이 올라서 이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자생력이 자립력이 없으니까 그 종족 간의 분쟁,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고 근본주의가 나오고 그래갖고 유럽으로 몰려들고, 그 유럽에서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또 안보 위협이 되니까는 또 극우 세력이 정당이 득세를 하고, 또 한편 녹색당이 또 이제 득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가 양극화되고 모든 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난민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홍수, 해일, 가뭄 등등 기후 변화 때문에 삶터를 잃고 난민이 되는 것을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데 1년에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새로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도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그게 뭐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이런 인터스텔라의 나날들이 우리의 나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1.5도라는 숫자 또는 굶어주는 북극곰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터스텔라 같은 상황은 어떤 사회일까? 어떤 동네일까? 어떤 정부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거나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 세계가 1도가 올랐을 때 1.5도, 6도 정도가 이미 상승을 했죠. 왜냐하면 국토가 좁기도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이렇게 부산 센텀시티가 이렇게 잠기게 되죠. 가덕 신공항은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도 해봤자 써먹지를 못하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후 변화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사 되게 웃긴 사람이죠.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하고 틀림없이 오고 있고 6번째 대멸종까지 얘기를 했다가 왜 불확실하다고 또 얘기를 하느냐, 뭔가 보험 들어놓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사실 확실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만큼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캐서 태우면은 몇 ppm이 되느냐만 확실합니다. 요거 간단한 건 아시죠? 화석연료라는 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주 성분이 탄소 C고 태우면 O2를 괴롭혀서 CO2가 직접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CO2 농도가 지금 260에서 410 ppm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440, 450 ppm이 되면 정확히 몇 도가 상승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의 모델링으로도 잡아낼 수 없는 일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북극하고 남극이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반사를 하겠죠, 거울처럼. 근데 녹아서 검은 바다로 바뀌면 오히려 태양열을 흡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는 엄청난 메탄이 묻혀 있는데, 이게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메탄이 풀려나죠. 메탄은 그 CO2보다 온실효과를 20, 30배 정도 더 일으키거든요, 강하게. 그리고 그나마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이제 숲인데 광합성을 해갖고 CO2를 O2로 바꾸니까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큰 산불이 더 일어나고, 그러면 또 그 숲이 또 없어지고 그런 작용들이 있고, 바닷물 자체가 용해하고 있는 CO2도 상당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얼음잔에다가 청량음료를 먹다가 얼음이 녹으면은 급격히 김 빠진 콜라가 되는 것처럼 CO2가 풀려날 수가 있죠. 그리고 빙하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천천히 녹는 게 아닙니다. 이 과학자들의 표현으로는 찢어지면서 녹는다 그래요. 녹아내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나 사탕을 입에 넣고 살살 녹여 먹다가 무의식 중에 어금니로 아자작 깨물죠.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급격히 녹아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빙하도 그런 식으로 급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과학자들의 모델에도 충분히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과학자도 충분히 예상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온도가 1.5도, 2도, 2.2도 정도 상승을 하면 정확히 해수면은 몇 센치 상승할 거냐, 바람은 얼만큼 변할 거냐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어떤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하거나 사회적 갈등이나 전쟁 또 스트레스를 많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변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이 인과관계 또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도 확실하겠죠. 그런데 왜 대부분의 정부,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잘 안 하거나 사람들도 잘 모를까? 뉴스에도 잘 안 나올까?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도 불확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변화 하면은 북극곰 펭귄이 불쌍해. 대안은 태양광 풍력,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몇 기가와트의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설치를 하면은 몇 ppm이 되느냐?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력 그리드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태양광하고 풍력을 만들어서 효과를 보려면은 돈은 엄청 드는데 효과는 10년, 20년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적응 정책, 즉 교육 홍보, 뭐 아니면은 지원금, 뭐 보험 이런 것들도 효과는 굉장히 늦게 나오거나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작년에 그 2달 동안 장마가 이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뉴스에 이제 그 기상 전문가들이 많이 그 패널로 이제 불려 나왔죠. 그래갖고 앵커가 묻는 거예요. 앵커가 왜 이렇게 장마가 오래됩니까? 하니까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민간 업체나 그 정부 연구원에 있는 기상학자나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건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그러니까 앵커가 묻죠. 기후 위기가 그거 왜 온 건가요? 그러면은 왜 웃으세요? 진지한 얘기인데 진작에 묻고 대답했어요. 그 기상학자들은 이거는 지구 온난화 그 저기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파리 협정 같은 거에서 이걸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앵커가 그러면은 그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그 학자가 계속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도 급격히 늘려야 되고 불필요한 이동하고 생산을 줄여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앵커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인식 프레임 바깥에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 방식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그 캐나다의 그 언론학자가 쓴 책이 이것을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가 부제인데 뭐냐 하면은 This changes everything이 그 뜻입니다. This라는 게 기후 변화 또는 기후 변화 대응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everything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저기 뉴스 앵커가 가방끈이 짧겠나?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와 정치의 인식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 그 저기 담당자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그러나 확률적으로 확실한 파국적 상태를 막기 위해서 인터스텔라 같은 상태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확실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보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거는 단지 과학적인 데이터나 어떤 이론,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문제, 정치학과 결부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책에서 재미난 구절을 제가 2개를 소개를 하자면은 하나는 기후변화가 북한 정권이 일으킨 소행이다라고 알려지면은 진작에 유엔하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온실가스 배출량도 무지 적을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와 산업과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는 뭐 굉장히 미미한 영향이라고는 하지만은 가해자든 공범일 수 있는 거죠. 불편한 이야기인 거죠.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이제 TV 끝장 토론 같은 걸 한다 칩시다. 전 국가 사회가 나서야 되니까. 근데 패널이 4명이 나왔는데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과학자 1명, 환경운동가 1명, 그 다음에 뭐 진보정당 정치인 1명, 그 다음에 기후회의론자 또는 부정론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정말 일어나는 건지 과학적으로 확실한 건지 뭐 이런 거를 회의하는 사람이 1명 나왔다 쳐요. 근데 4명 중에 3대 1이니까는 기후변화를 열심히 대응하자는 쪽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막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 회의론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히말라야 빙하 데이터가 틀렸다면서요? 조작됐다면서요? 태양광 발전이 그 뭐 중금속하고 뭐 그 이 전자파 이런 위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전기요금 올라가고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엉망이 됩니다. 보는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거네? 이게 뭐 이상한데? 뭐가 맞는 거야? 또 내가 이거 해봤자 소용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전형적인 기후회의론 논리가 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은 전 세계의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긴 하지만 한국의 배출하는 거는 전 세계 배출량의 2%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이 안 하면 한국이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가 먼저 나섰다가 수출 경쟁력만 깎아먹을 텐데 이런 거 하지 마. 다른 나라가 할 때까지 우리 먼저 할 필요 없어. 또 하나의 회의로는 1.5도 티핑 포인트 그거 못 막아. 이미 넘었대. 인간 멸종할 거야. 인간이 지구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 멸종해서 싸야지. 우리 소용없어. 술이나 먹자. 이거 정말 반박하기 어려운 회의론이자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의 멸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국열차의 꼬리칸에 누군가 타더라도 1분 살아남겠죠. 게다가 하루아침에 멸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몇십 년 동안 더 많은 고통과 더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만성적인 장기 비상사태 또는 준전시 상태, 이런 게 더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육체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취약하고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있는 거죠. 그걸 새로운 기회로 해서. 그러한 어떤 더 많은 혼란이나 고통 상황을 어떻게 길게 계속되는 것들을 가급적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대를 통해서 막아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더 좋은 삶과 공동체를 위한 기회로 만드느냐.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티핑 포인트 넘었다고 우리는 다 끝났어, 다 죽었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주문을 보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슬금슬금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2050년 정도까지는 이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2050년쯤 되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안 써야 되는 거고 거의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써야 되는 거고 그 전기는 100% 뭐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자연 에너지에서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모자라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효율화하거나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큰 경제사회적 위기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어요. 스페인 독감 때 그랬고 대공황 때 그랬고 뭐 2차 대전 때 그랬고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나면은 금방 다시 배출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말하자면 그 자본주의 황금기잖아요. 집집마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들여놓기 시작했고 그만큼 또 생산 소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석유 파동 2번 때 줄었다가 또 늘어났고 2000년대 그 국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전 세계 배출량이 5에서 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인 거죠. 그런데 2050년에 배출 제로가 되려면 이만큼 줄여야 돼요. 작년 올해만큼.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거나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 같으면 어떠냐? 한국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 2%씩. 우리나라도 한 6% 정도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한국이 한 해 14% 줄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거병 언제일까요? 한국이 14% 배출량이 줄었던 해가. 예, IMF 때죠. IMF 1998년에 14% 줄었어요. 근데 그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였죠, 한국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업이 도산을 하고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노숙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이 퇴직금 받은 걸로 조개구이집 차렸다가 다 망하고 그 정도 경기 위축이나 고통이 있었을 때 14%라면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거나 아니면 IMF 때 충격의 절반 정도를 계속 우리가 20년 동안 감수를 해야지 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뭔가 어마어마한 기술적 변화든 무슨 변화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대응은 한편으로는 백신 치료제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경기 부양을 다시 해서 다시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그런 저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위기는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 지금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불필요한 어떤 이동이나 생산이나 소비를 줄이면은 얼마큼 온실가스도 줄어들 수 있고 공기질도 좋아질 수 있고 삶이 더 쾌적하거나 나눠서 쓸 수 있다는 힌트를 좀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리허설, 뭐 도상훈련, 뭐 이런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장기 장마 때의 앵커의 반응처럼 우리나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년에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도 했고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 그린 뉴딜 얘기도 했는데 그린 뉴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게 별로 없고 제일 예산 많이 쓰는 게 전기차 수소차 보급 지원인 거죠. 근데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 많이 하면은 온실가스가 줄어드느냐?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차 수소차가 가솔린차, 디젤차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세컨차로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가 상당량이 되기 전까지는 그럼 전기차, 수소차도 결국은 석탄, 석유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럼 말짱 헛거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과제들은 다 차기 정부로 넘겼죠. 탄소세 도입이랄지 이 전기요금 인상 이런 거는 충분한 연구와 합의를 거친 다음에 그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새 잠깐 좀 주제를 이어지면 좀 돌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충 다 알만한 얘기일 겁니다. 이 마르크스가 한 얘기죠. 이 자본이 있고 자본이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매를 해서 생산을 하면은 이걸 팔아서 소비를 하면은 자본이 나오는데 이 자본보다 이 자본이 크죠. 거기서 이제 잉여 가치가 더해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착취 말하자면 노동자한테 그만큼보다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가지는 거죠. 자본가는 이거를 뭐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거나 아니면은 그 확대 재생산에 투자를 하고 이게 이렇게 자본주의의 비밀이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마르크스가 살던 때 또는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연 환경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공기, 물, 땅 이런 거는 늘 있는 것이고 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생태사회주의자라는 이 학자들이 최근에 하는 얘기는 아니다. 자연, 특히 생산 조건, 그냥 자연 또는 인간이 만든 뭐 도로랄지 항만이랄지 이런 생산 조건들이 점점 자본의 어떤 확대 재생산에 한계로 작용을 한다. 이건 오염 때문이든 이 사람들이 이제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고 뭐 데모를 해서든 아니면은 노후된 이 항만이나 도로를 계속 부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든
그래서 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뿐만 아니라 생산 조건과 자본 사이의 모순 같은 게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2차 모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이론이 있지만 여하튼 마르크스가 봤던 자본주의 또는 이 갈등 또는 모순을 빚어내는 것 또는 어떤 이 환경적인 것에 대한 고려에서 마르크스의 시야 바깥의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이 가운데 있는 조지 오웰 여러분들 그 동물농장 1984 같은 걸 쓴 유명한 영국의 사회주의 작가죠. 이분이 그 산업혁명 후 그 마렵의 직접 체험기를 쓴 게 위건부두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의 그 탄광지대에서 이렇게 막장에 몇 시간 동안 기어 들어가 갖고 이제 석탄을 캐온 그거를 이제 생생하게 기록을 한 건데, 근데 보니까 노동자만 착취를 당하는 게 아닌 거죠. 닭도 착취를 당하고 땅속도 저는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프래킹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이 화학물질을 섞은 물을 분사를 해서 이 지층을 짜자자자 균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나 오일을 이제 그 빼오는 건데 그야말로 뽑아내는 거죠. 익스플로이테이션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염 작업에 동원되는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이랄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 노동자들한테 진폐증이나 산업병 이런 걸로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이제 전 인류를 가리지 않고, 물론 가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후 변화도 불평등하게 체험이 되는 거죠. 예, 그 고통도 불평등하게 나눠지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이 이윤으로한 생산 때문에 노동자, 생태계, 기후가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서 환경 또는 환경운동 그리고 노동 또는 노동운동과의 공동 전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기후 위기의 원인이 뭐냐?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 노동당에서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인류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세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안드레아스 말름이나 이런 그 제이슨 무어 같은 그 외국 학자들은 자본의 지질시대라고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인류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누굽니까 이 빌 게이츠와 뭐 유영현이 같이 탄소를 배출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 고통이 공통으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류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 자본주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자본세의 문제 의식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끝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자본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할 때부터의 어떤 산업 자본주의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석탄을 캐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석유를 급격히 쓰기 시작한 포디즘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를 갖게 된 2차 대전 이후에 그걸 대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로 얘기를 할 건지.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정도로 이 온난화가 초래된 거는 사실 뭐 콜럼버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긴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소련하고 체제 경쟁을 할 때 바로 그런 급가속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 그래갖고, 근데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왜 자본주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순환 경제였던 거죠. 유지하면서 나눠 쓰는 경제. 물론 봉건제까지는 이 농노 노비는 착취를 당했지만 그러나 생태계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는 그런 어떤 순환 농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탄소라는 것도
외계에서 날라온 새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지구에 있던 원소인데 이게 땅 속에 있다가 광합성을 해서 CO2가 이제 유기물이 돼서 땅 속으로 묻혀 있고 그렇게 일정하게 양이 그 순환이 되고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고농도의 화석연료, 그러니까 탄소가 집약된 연료를 계속 확 태우는 이 편리하고 효율 좋은 에너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대기 중으로 CO2의 비중이 급격히 균형이 넘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이제 증기기관과 이 자본주의 이윤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럼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게 급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윤과 경쟁을 위한 생산과 분명히 관계는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 많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자본주의가 기후변화는 문제였어. 그러나 이 6번째 대멸종 인류세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중요한 함의 같은 것들을 좀 무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갖고 자본주의가 문제야. 그럼 자본주의는 늘 문제였는데 이 인류세가 얘기할 정도의 좀 문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좌파들도 저 얘기하네 하품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인 정치적인 함의가 무엇이냐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그럼 어떻게 문제고 기후위기가 결부돼서 어떻게 극복 내지는 바꿔내자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기후위기를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만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 그 생물 종을 위계화하고 자연과 다른 종을 착취를 하고 남용을 한다는 점에서 어떤 가부장제의 문제, 아니면 그 이 산업주의의 문제 이런 것으로 좀 넓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 해결 주체 관계의 문제도 단지 그 노동자 적색이라고 칭하는 뿐만 아니라 녹색, 그다음에 보라, 페미니즘 문제 설정까지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This changes everything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림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재밌습니다. 그 미국 학자들이 한 얘기인데 뭐냐면 기후 위기가 자본주의 한계 내에서 해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 해결 구조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갖고선 이 크로스 2x2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 가능하고 전 세계적인 통치 권력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후 리바이어던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랄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본주의 어떤 생산 이윤을 그대로 두고 뭐 세계가 다 따를 수 있는 거를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의 문제, 이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 아젠다에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 제일 배출 책임이 크거나 역할이 커야 될 미국 사람한테 햄버거는 영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고기 얘기는 아예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파리 협정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지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뭐 구속력도 없고 통치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 안에서 그래갖고 또 말을 안 듣는 또 저기 트럼프랄지 브라질의 보스나로 대통령이랄지 이런 기후 베이모스의 모델이고 자본주의 한계선 안 돼. 비자본주의 내지 반자본주의가 필요해. 그걸 전 세계 통치 권력으로 해보자. 이게 기후 마오. 우리가 아는 중국의 마오의 그 마오입니다. 기후 마오라는 모델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군대와 이제 당이 나서 갖고 어마어마하게 재생에너지를 하고 이 사막에 나무를 심고 중국은 할 수 있다. 근데 이 학자들은 동아시아에만 가능한 모델이다. 이 농경과 동원이 가능한 경험이나 체제를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비자본주의적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통치 권력이 아닌 자발적인 지역적인 해결, 이게 기후 X예요. 뭔지 몰라서 X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에너지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뭐 생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종교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냐 하면 확실한 건 이런 거죠. 자본주의 한계에서 되느냐,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통치 방식이나 정치체도 되느냐,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모델들을 제시를 이념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책 표지인데 이 아까 자본세를 주창했던 안드레아스 말름 이분이 최근에 낸 책인데 코로나, 기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 잠재적인 큰 위기, 비상사태 여기서 부제가 War Communism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전시공산주의.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했던 전시공산주의와 레닌주의의 생태적인 복원,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른 어떤 국가적이 사회적이고 이런 조직들이 동원되는 그게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지 않을까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무지 길어지겠는데? 이거는 에릭 올린 라이트라는 그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신 그 이 사회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뭐냐 하면은 이거에 이렇게 인민의 삶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바닥인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삶이 나아지면 사회주의적인 변혁인데 그러려면은 인민의 삶이 낮아지는 또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는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타고 넘을 것인가? 또는 한 번의 봉기 모델이 아니라 슬금슬금 잠입을 하든지 틈새를 키우든지 뭐 이런 물을 들이든지 뭐 그런 레닌주의적인 방식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주의 모델을 얘기를 한 그런 그래프예요. 이 사람들 이런 분은 이렇게 분석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데 또 뭐 그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굉장히 이런 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치열하고 가슴 뛰는 계급 투쟁을 어디 그래프에다 이렇게 갖다 박아갖고선 이거를 비유를 하냐. 역사랑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까놓고 보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또 이 에릭 올린 라이트는 되게 진지하게 또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그러면은 이 기후 변화 대응을 갖고선 저는 바꿔본 거예요, 문제를. 그래갖고 탈탄소 이행으로 갈 때 이게 이행의 저점 고통도 있겠지만은 이 결국 생태 문화 사회는 녹색 국가로 가고 급진화된 에너지 민주주의로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던 대로 대응을 하다가 탈탄소 전환도 실패를 하고 우리 시장 권력 강화로 갈 건지 그런 다양한 상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구성 요소로서 저는 전제로서 탈성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윤을 위한 확대 재생산 이게 탄소 순환과 물질 순환의 균형을 깨트린 것이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뭐 GDP든 아니면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양적 지표든 간에 그런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저는 온실가스 감축이랄지 위기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물론 탈성장국도 얘기를 길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하튼 분배를 하고 뭐 우리가 위기 대응을 하려도 일정한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근데 탈성장론자들은 이 탈성장이 반성장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그 삶의 지표, 성숙의 지표, 그 다음에 이미 지구에서 인류가 이룬 생산력의 총량은 뭐 우리가 충분히 분배를 하고 유지 내지는 복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에 도달했다는 전제를 갖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단으로서 저는 참여적 계획경제, 자립과 살림의 확대, 연대와 민주주의 세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적 자원 배분과 규제가 없으면 아까 생태적 레닌주의 같은 게 없으면 사실은 뭐 그냥 뭐 요만큼 흉내내고 저만큼 흉내내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계획경제가 국유화하고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탈탄소 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을 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지, 이거를 국유화가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은 뭐 전부는 아니고, 게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위기에 빠진 항공사나 뭐 그 석탄 발전소를 국유화한다 칩다. 그럼 국유화해서 뭘 할 거냐? 그렇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킬 수 있겠지만은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국유화는 이 기후변화라는 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역행을 하는 국유화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국가적 수단과 제도가 없는가? 저는 더 많이 법적으로 어떤 개선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도 많은 수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을 뭐 겁을 주든 협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기업의 어떤 행태 내지는 그 생산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래서 한국에서 실어갖고선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떡하냐. 근데 그건 우리가 아니 그러면은 한국은 뭐 노조가 세갖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자본이라는 거는 노조가 세거나 있어도 자기가 이윤을 낼 만큼 있으면 하면은 그냥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노조를 존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부들이 많아질수록, 또 이른바 강대국인 선진국이 많아질수록 뭐 자본은 사실 거기에 순응을 하거나 자기 수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가적인 어떤 참여적 계획 경제로 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립과 살림을 확대하고 일상화가 개인과 집단 지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갖고 녹색 새마을 운동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박정희 하면 학을 띄는 분들은 아우 이런 얘기 새마을 운동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 박정희가 했던 수단과 범위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고요, 새마을 운동했고요, 경제기획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는 유신헌법하고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뭐 가톨릭 농민운동, 노동운동, 재야운동이 이제 고군분투 아니죠. 같이 싸우긴 했지만 이렇게 맞서 싸우는 저걸 해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결국은 녹색국가 5개년 계획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녹색 새마을운동.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을 제가 특히 얘기를 하는 거는 도시하고 농촌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새마을운동 관련한 비중이 한 20%가 넘었거든요. 그 정도가 온실가스 감축이나 그린 뉴딜에 사실 투여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지자체 그린 뉴딜 이거는 사실 그 소꿉장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 사진 찍고 그냥 세리머니 하고 뭐 이렇게 공모 사업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정도의 역할을 할 기후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부응해서 개헌도 필요하고요. 국회한테 다 맡을 수 있느냐? 기후시민의회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벌여왔던 운동들, 기후정의운동, 기후노동운동, 기후농민운동, 기후생협운동, 기후도시운동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어떤 모델, 이거는 뭐 자본주의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데들이든지 그런 모델도 전면적으로 어떤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지만은 사회주의 운동을 해왔던 모델들도 과연 그게 유효하거나 적절하냐?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서 얘기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이야기의 출발은 이미 다가온 기후 변화, 에너지와 먹거리 위기 이런 것들이지만 결국 우리 이 화두가 향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생존, 에너지 전환, 녹색 국가, Imagine all the people 이걸 이제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1시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지금 녹색 성장 얘기도 있고 그린 뉴딜도 있고 탈성장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그
여당의 정치인들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저는 이 세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진지하고 심각한 정치인들 또 운동가라면은 이게 교집합도 있지만 여집합이 있다. 뭔가 포기하거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오른쪽은 그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경제학자가 쓴 도넛 경제학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무지 간단한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그래프는 두 가지 중요한 그래프가 있죠. 하나는 매년 GDP가 3, 4% 계속 성장을 해야지 우리는 일자리도 확보가 되고 분배도 가능하고 세금 걷어서 복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넘어간 나라들은 거의 다 제로 성장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 성장 또는 양적 확대를 안 하면 무능한 정부, 또는 책임이 없는 그런 것처럼 취급이 되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그 균형점에서 이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돼 갖고 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 도넛 모양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넛의 안쪽 꼬리는 이것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를 못하는 지표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식량, 에너지, 물, 교육, 민주주의, 주거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OECD 국가들은 국민 다수한테는 보장을 해주죠. 이걸 사각지대는 있지만. 그런데 이 도넛의 바깥 꼬리는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서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들이에요. 해양산성화랄지 질소와 인의 축적이랄지 생물 종 다양성,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도 있는 거죠. 이미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아직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균형을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가 되려면은 계속적인 성장 또는 시장의 균형에 자동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도넛의 이 두 고리 사이를 지킬 수 있게 성장도 조절을 하고 생산도 조절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분배와 연대를 하는 그런 경제의 새로운 어떤 규범 또는 지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부 정책, 계획, 제도, 운동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끝났습니다. 딱 1시간 맞췄네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사람들 인민의 어떤 동의 속에서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아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기후 회의론 그래갖고 우리 다 죽어서 술이나 먹자 그런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운동가들 중에서도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 이렇게 심각하고 이런데 뉴스엔 제대로 안 나오고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고 기후 난민 소식은 들려오고 막 그냥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길은 안 보이고 이런 우울증이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자꾸 이제 고온 다습해지거나 장마가 길어지고 이런 우울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기후 우울증을 앓는 활동가들이나 정말 답이 없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기후변화 대응은 축구보다는 야구에 가깝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1.5도라는 숫자, 그다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가 목표라고 일단 친다면 그것도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후학자들이 보수적으로 얘기한 수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좀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 간다고 칠 때 2050년까지 배출 제로, 2030년까지 배출을 절반 줄이는 것 이게 목표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목표로 전후반을 90분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이긴 거고 달성 못하면 졌다고 할 수 있겠죠.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 그건 졌어. 졌네. 집에 가면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야구로 치면 9회 말에 졌어요. 그래도 연장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10회 말, 11회 말, 12회 말, 15회 말 KBO 규정이 없어도 20회 말, 30회 말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은 저는 2회 초에서 2회 말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이든
기후 운동의 상황이든 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아직도 진지하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궤도에 오르면은 이게 탄소세를 얼마로 할래 말래 뭐 재생에너지를 이 태양광 가짜뉴스 같은 초보적인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걸 할래 저걸 할래를 갖고선 멱살잡이를 국회에서 싸우고 그렇게 되겠죠. 그 궤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한 연장전, 장기 비상 상황 속에서 무한 연장전을 생각한다면은 2회, 3회 사회를 맞는 마인드나 목표도 다른 거죠. 훨씬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궤도에 오르는 더 많은 연대와 민주주의와 뭐 사회주의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의 초석을 놓는 2회, 3회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비유를 함께 준비된 얘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나오셔서 수습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는지. 네, 일단 박수. 네, 오프닝 담당 최현석 사무총장에 이어 클로징 담당 나도원 부대표입니다. 김영호 동지 말씀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은 게 제가 김영호 선생의 글은 많이 보고 있는데 육성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왜냐하면 저랑 생각이 90% 정도 가깝거든요. 이런 얘기를 노동당에서 자주 듣기 어렵습니다. 참 반가워요. 10% 다른 게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말씀 드리면서 좀 나누고 싶은 질문이라든지 있으신지요? 네, 네, 유영민 동지께서 자, 받으세요. 그 아까 김현우 동지께서 그 전기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전이 되면 유실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가 유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별 자동차가 직접 발전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럼 훨씬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갖다 결국엔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그 전기를 어디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오히려 내가 보기에 훨씬 더 그게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열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은 한 60%가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열 에너지로 중간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심지어 핵발전도 다 터빈으로 돌아가면 열을 만들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용할 수 없어서 그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 특히 전기라는 거는 저장이 어렵다는, 유지가 안 된다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남게 전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눠 쓰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배터리는 일정하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도 그런 동력을 쓰는 내연기관이든 모터든 그걸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걸 모아서 쓸 수 있는 기차나 트램이나 하다못해 전기 수소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하면은 제일 좋지만, 개별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석탄, 석유, 가스에서 직접 자동차를 돌리는 것보단 전기를 하는 게 배분과 효율 면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이것만 해도 다 1시간씩 사실 얘기를 해야 될 거리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하고 기후 문제도 이게 소수 전문가의 일처럼 치부가 되고, 그래갖고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거나, 정책은 근데 사실 국회의원 299명 중에도 이거 제대로 알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하고 청와대가 제일 대충 하거나 제대로 한 사람이 없거나 계속 하던 대로 하는 이 기업 쪽에, 당연히, 왜냐면 기업이 제일 돈이 많아서 갖고 자기 국민에 맞게 사람을 쓰고 결론을 도출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this change is everything입니다. 그래갖고 국회와 대통령제를 다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게.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차윤석 당원님. 네, 오래간만에 김현우 동지 목소리 들으니까 참 기쁩니다. 아, 주로 이제 저도 뭐 상당 기간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 이런 데 종사해 왔는데요. 뭐 한국산업재편이라든가 또는 뭐 기간산업재편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기후위기도 함께 이야기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 뭐 아까 얘기 나온 전기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볼트를 조이던 사람들은 재교육 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냐 네. 이런 문제들이 늘 같이 따라오고 뭐랄까 심지어는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일단 나 고용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뭐라 그럴까 뭐 정답이 지금 당장 있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서로 대화나 이야기라고 할까요? 실마리 같은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짜고 주고받은 질문은 아닌데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정의로운 전환, 그 영어로 저스트 트랜지션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게 이 정의로운 전환 처음 얘기했던 분이 그 미국의 토니 마조치란 노동운동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 OCAW라고 석유, 화학, 원자력 노동조합 그 산별 노조의 정책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70년대 이렇게 반의 비해 군축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노동조합도 이제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인 거잖아요. 비해 군축을 하면은 이렇게 원자력 산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건데 어떻게 되나 스스로든 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또 이분의 경험 중에는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몇백만 명의 제대 군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는 미 연방 정부에서 제대군인 원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취업 학비도 대주고 급여를 대주면서 기술훈련하고 일자리 알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 또는 그 이후에 큰 위기 시대에는 이런 걸 하면 되네. 그리고 이 전체 고용을 보면은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총 고용 인원보다 전기차 더하기 재생에너지의 고용 인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매칭하는 거죠. 전기차랑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갖고 지금 그 엔진 미션 만들고 배기관 만들던 노동자나 그 부품 업체들이 바로 그 다 옮겨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시간도 필요하고 취업 훈련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기금도 필요하고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협의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과 원칙 같은 걸 다 한 게 정의로운 전환이죠. 그래갖고 이런 정의로운 전환은 지금 국제노총이랄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많은 노동조합도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고 파리 협정 전문에도 이게 두어 줄이 들어갔어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뭐 프로그램들은 많이 할 수 있고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년이라는 핵발전소가 있는데 여기는 수명 연장 가동을 더 이상 안 하고 그 단지 사이트 자체 핵발전소 사이트 자체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단지로 바꾸고 이 노동자들을 다 계속 고용하고 그러려면은 지자체도 세수도 줄어들 수 있고 뭔가 기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거의 노동조합은 이거는 청정 에너지 일자리다고 해갖고 연장 가동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럴 수 없다라고 노동자들도 이제 핵발전도 사양 산업이고 기후변화 대응도 안 되고 환경단체나 연구자들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은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야를 공유를 해야 되고 서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방어적인 왜 그 자본이 잘못한 것을 또는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또는 왜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야 되냐 또는 이런 그 노조 간부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은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랄지 결국 녹색 노동조합이랄지 결국 그러니까 생산 자체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석에서는. 근데 노동조합 선거 때 그런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절대로 자기는 재선이 될 수가 없고 집행부는. 그래서 이 틀을 좀 깨야 되는데 한 번에 깨거나 저기 어디 그 밀봉 교육 받고 인식 전환할 수는 없는 거고 자꾸 그 사례들도 자꾸 알려지고 만들어지고 효과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떤 정치 조직과 운동의 사회운동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하튼 지금 2019년에 급격히 확산된 세계 기후 운동, 기후 파업,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이런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던 얘기가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을 그런 준비가 상당히 민감도가 높아진 거죠. 촉수가 열려 있을 때 더 그런 본격적인 많은 얘기가 필요한 때겠죠, 지금. 그래서 아까 안드레아스 말르 전시 공산주의, 생체적 레닌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웃기고 있어야 했을 텐데. 그리고 나오미 클라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려면은 또 국가 수준의 어떤 계획이랄지 동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하필이면 기후 위기가 구소련이 몰락하고 신자유주의가 가장 득세를 하는 이런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없거나 인기가 없는 그런 방식과 모델들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클라인도 원래 기후활동가는 아니었거든요. 언론학자였고 대기업의 어떤 그 강압적인 마케팅이나 비리를 고발하던 언론학자였는데 점점 파고드니까 기후변화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고 체제의 에브리싱의 문제고 더 급진적인 얘기가 필요할 때고 그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하게 되고 더 많은 청중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켜보시던 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 고양이님의 질문인데요. 에너지 산업이 국유화 된다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더더욱 안 되겠죠. 국유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물음표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저는 국유화 대신 시장화 하자고 얘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죠. 그 필요한 부분은 근데 국유화라는 건 국가 소유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100% 소유로서 운영을 하거나 51%의 지분을 갖는 게 꼭 필요하냐?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국유화 또는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으로 하는 게 나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민간이나 지역 협동조합에 맡겨둬도 국유화란 소유보다 중요한 거는 모두가 같이 함께 작성을 하고 효과를 검토를 하는 계획 속에 작동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꾸로 국유화하고 뭘 하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석탄화력을 줄이고 핵발전을 더 빨리 줄이고 가스를 일정하게 활용을 하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이건 다 정부와 산업부와 특히 산업부와 환경부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우리들 이게 이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투표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로 발언을 하고 챙기고 책임을 묻고 그렇게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마무리 발언처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 고양이님,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고 집에서 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동당 연속 기획 강연 체제 전환 첫 번째 시간 때는 노동당 홍세화 고문께서 소유에서 관계로 정당에서 성수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연을 해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의 김현우 선생님께서 기후위기와 체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질문이 아주 열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효중 당원께서도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들어주시죠. 예, 김현우 동지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살아온 거하고 지금 사는 모습이 사실은 탄소 발생을 영향을 굉장히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은 되지만 내 삶을 보면 기후 위기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왔는데 큰 변화를 주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소비를 중단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선거 때가 되면 생산자금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이제 재보궐선거인데 주로 얘기되는 게 뭐냐면 개발을 확대시키는 공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큰 거를 빼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후위기 시대에 맞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떨어지는데 그런 공약을 낸 후보를 찍어주지 않는 노동자들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크게 뭔가 변화시키는 거를 떠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주변의 동지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를 바꿔나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아니 그런데 저는 일부러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이런 얘기를 이런 강의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더 큰 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문제든 정말 필요하게 도입될 제도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시선을 못 가게 하고 저는 계속 이 텀블러 에코백만 갖고 있는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그것도 개인적인 실천 목록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뭐 냉장고는 냉동실은 꽉꽉, 냉장실은 비우고 그 바쁜 그 가급적 압력밥솥에 하고 보온 기능 하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훨씬 에너지 소비가 적고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더 많은 인식과 공감과 실천하고 제도적인 변화로 연결될 때 개인의 어떤 실천과 선택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좁혀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뭐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고 자족하고 있으면 더 비난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양자택일로 절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코앞에서 그 두 집 내기 위해서 빨리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고수가 될수록 그러면서 전체판을 좌우하는 또 포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혼자는 지식이나 뭐 이 선택지가 없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조직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조직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천, 지식, 그다음 조직하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조직하고 공동체를 몇 개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다 다른 차원과 수위의 것들이 있겠죠. 그런 제안들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이걸 하면은 되고 저걸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